안녕하세요. 인생 사연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댁에 고통받는 딸을 둔 70세 유순미님의 사연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70살이 된 유순미입니다. 저는 천안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인데요. 고민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께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어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을 도우며 자라다가 청년이 되어서 천안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저는 그의 차분한 성격에 이끌려 결혼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꾸준한 월급과 시댁의 지원 덕분에 처음에는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처자이, 특히 아들이라서 시댁에서는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고 했죠. 시부모님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 가족 전체가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3대 독자였던 터라 시댁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덕에 시댁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필요한 건 빠짐없이 챙겨주시고 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조금 자라자마자 바로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연년생이라 큰아이 돌보기도 벅찬 상황에서 둘째까지 안아야 했죠. 기쁨도 잠시, 두 아들을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더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며 우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하나를 달래놓으면 다른 하나가 보챘고 집안일은 손도 못 댈 때가 많았어요. 시댁에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길이 가장 많이 가야 했어요. 몸은 지쳐가고 가끔은 정말 숨 돌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두 아이를 키울 때가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포대기로 뒤에 업고 다른 한 명은 끈으로 앞으로 안고서 하루를 보내곤 했죠. 그렇게 해야만 집안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울지 않으려면 꼭 몸에 붙어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아이를 업고 앞에 또 다른 아이를 메고 있으면 그나마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두 아이를 동시에 안고 있으니 손이 자유로워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면서 쉴 틈 없이 일했어요. 가끔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지만 두 아이가 잠깐 잠들었을 때 그 틈을 타서 허겁지겁 식사를 했어요. 거의 빵으로 때울 때가 부지기수였지요. 제가 나갈 시간이 없어 남편이 퇴근할 때 부탁해 사오곤 했지요. 아이들이 깰까봐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빵봉지 뜯고 숨죽이면서 먹었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나날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네요. 그런데 두 아이를 업고 메고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자기 화장실만큼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두 아이를 안고서는 화장실 가는 건 불가능했죠. 아이들 둘을 침대나 바닥에 잠깐 눕혀놓고 화장실을 가려면 그 짧은 사이에도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곤 했어요. 특히 포대기로 업은 아이는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울음이 터졌어요. 그럴 때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얼른 일을 보고 달려나갔죠. 그 시간이 정말 고역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가, 내가 말이다. 너희한테 정말 고맙다. 아들 둘이나 낳아줘서 시댁에 큰 효도를 했지 않니?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안이 3대 독자인 것도 알잖아. 한두 명 더 낳아서 우리 집안대를 더 튼튼하게 이어가는 게 어떻겠니?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어머님, 지금도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벅차고 힘이 들어요. 아이들 둘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더 낳는 건 정말 부담이 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알지, 내가 모를 리가 있겠니.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건강만 하다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도와줄 테니. 지금처럼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아이들 더 낳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생각해봐라. 우리 집안이 오래도록 잘 이어져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 시어머니는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지만 아이를 더 낳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결국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셋째마저 아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경사가 났다며 기뻐하셨지만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 부담감이 커졌어요. 이제 새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시댁의 기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내는 일은 온전히 나의 몫이었으니까요. 셋째를 키우며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고 새 아이를 돌보느라 제 시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5살, 4살, 1살 그 시절에 우리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고 끝없는 소란 속에서 살아갔죠. 아침이 되면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5살 첫째는 뭔가 요구할 때마다 떼를 쓰기 시작하고 4살 둘째는 질 수 없다는 듯이 똑같이 따라하며 울거나 소리쳤어요. 둘이 싸우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장난감 하나를 두고 싸우다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울고불고 하는 일도 다반사였죠. 그걸 말리느라 한참을 씨름하고 있으면 1살 막내가 어느새 배가 고프다며 울기 시작해요. 막내는 아직도 젖병을 물려줘야 했고 한참 달래서 재워놓으면 첫째랑 둘째가 다시 싸우기 시작해서 막내는 그 소리에 깨어 울음보를 터뜨리곤 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은 타들어갔죠. 한쪽에선 울고 한쪽에선 서로 때리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저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밥 먹일 시간도 전쟁이었죠. 아이들 밥을 준비하면서도 눈을 한시도 떼지 못했어요. 한 아이가 밥 먹다가 장난치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도 따라서 떠들고 놀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 셋을 동시에 돌보려면 제 손이 3개라도 부족했어요. 한 아이를 안아주고 있으면 다른 아이가 뒤에서 뭔가를 엎어버리고 그걸 치우는 사이에 또 다른 아이는 뭔가를 물어뜯고 있곤 했어요. 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숨막혔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잠깐이라도 화장실을 가려고 아이들을 잠시 방에 두고 나면 그 사이에 또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몰라서 조마조마했어요. 제 목소리는 다정한 엄마일 때 없었어요. 전쟁터에 가 있는 대장 같은 목소리로 늘 떠들어야 했지요. 집안은 항상 난장판이었어요.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어질러진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무리 치워도 금세 엉망이 되었죠.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고 울고 그 울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지면 저는 그때마다 모든 걸 멈추고 아이들을 달래야 했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어요. 온종일 아이들 소리에 정신이 쏙 빠지고 한시도 앉아서 쉴 틈이 없었어요.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게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더 이상 저 혼자서는 힘들어 2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한결 수월하더군요. 몇 시간 전쟁통에서 구원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집안은 늘 군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점점 더 외로움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아들만 셋이 있으니 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그래서 4년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딸이 태어나니 집안 분위기도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아들 셋의 딸 하나, 그 딸이 내 삶에 큰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아이 넷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더 큰 도전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바빴고 아이들 모두의 생활을 챙기는 건 전적으로 내 몫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면서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첫째와 둘째가 학교에 가면 셋째와 딸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죠. 밥 챙기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주부로서의 일상이 끝없는 반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소소한 기쁨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서로 장난치며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특히 딸이 내 곁에서 앙증맞게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할 때면 그동안의 피로가 싹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죠. 이렇게 나는 주부로서, 내 아이의 엄마로서 늘 바쁜 삶을 살았어요. 몸이 피곤할 때도 많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며 느낀 기쁨과 보람이 내 삶을 채워줬죠. 아이들이 무난하게 잘 자라줘서 어느덧 대학에도 들어가고 군대도 다녀오면서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육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나름대로 일상을 즐기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제 삶의 큰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살고 있던 중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참 많이 서운하고 허전했지만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병중에 계셨으니 그나마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시댁에서 유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꽤 많은 땅을 남기셨더라고요. 평생 성실하게 농사도 짓고 일도 하시면서 조금씩 모아온 땅이었는데 저도 그 땅 중 일부를 상속받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땅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시골 땅이고 아마 농사를 짓거나 나중에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그 땅이 있는 지역이 중소도시로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후로 점점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그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예요.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변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땅을 사고 싶어 하면서 값이 폭등했죠. 그렇게 평범하던 땅이 갑자기 수십억 대의 가치를 가지게 되다니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주변에서 부동산을 하거나 개발 계획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 땅을 사고 싶다고 제안을 했어요. 매일같이 부동산 쪽에서 전화가 오고 사람들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황당하기도 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지만 남편과 저는 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서두르지 말자고 천천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나 나중에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갑작스러운 재산 증가로 인해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유산과 땅값 상승은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의 기회가 되었지만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는 걸 깨달았죠. 아이들이 차례차례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 어느덧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제일 먼저 결혼을 결심했을 때 마음이 참 벅차더군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 아이가 결혼을 하다니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잘 키운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어요.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며느리를 처음 소개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참 묘했어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긴장도 됐죠. 이제 우리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다니 그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될 생각에 여러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어떤 사람일지,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도 됐고, 또 우리 아들이 잘 선택했으리라 믿고 싶었어요. 첫 인사를 받으려고 만나는 날, 며느리가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녀를 자연스레 훑어보게 됐어요. 첫인상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녀가 어색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군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말투도 조심스럽게 차분했어요. 그 모습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이 사람이 내 아들의 인생 파트너가 될 사람이라니. 하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아끼고 키운 아들이 이제 내 품을 떠나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싶었죠.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며느리의 성격이 밝고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는 우리 아들이 이 사람과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젠 내 아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잘 챙겨줄 수 있을지, 또 내가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죠. 첫 만남이라 그런지 서로가 어색했지만 며느리가 우리 가족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어쨌든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나도 그녀를 받아들이고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었지만 차차 익숙해지고 서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큰아들 결혼을 준비하면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을 조금씩 팔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줬어요. 결혼하는데 집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증여세도 다 해결해주면서 아이가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죠. 아파트를 사주고 나니 큰아들이 부담 없이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큰아들 결혼이 끝나고 나니 곧바로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둘째도 결혼을 준비하느라 걱정이 많았어요. 첫째에게 집을 마련해 준 것처럼 둘째도 똑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또 상속받은 땅을 팔아 둘째에게도 서울에 아파트를 사줬어요. 증여세까지 모두 해결해 주면서 둘째도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둘째가 무사히 결혼을 마치고 나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각자의 가정을 잘 꾸려가는 걸 보니 기쁘기도 했고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했죠. 막내 아들도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도 증여세 문제까지 해결해 주면서 막내 역시 큰 부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세 아들이 모두 무사히 결혼을 하고 각자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고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리 잡고 잘 살아가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도 있었어요.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증여세까지 처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했던 건 아이들이 출발할 때부터 경제적인 부담 없이 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 너무 뿌듯했어요. 새삼 시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이렇게 세 아들을 차례로 결혼시키고 나니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이제는 내가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겼죠. 물론 그동안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오고 나니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들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손주를 본다는 건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자리 잡은 기대였거든요. 첫 번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제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이상하게 설렜어요. 그동안 아들들을 키우느라 애썼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족에 온다는 것이 그저 기쁘기만 했어요. 며느리가 배가 불러올 때마다 저는 그저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손주가 태어나면 어떻게 생겼을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지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며느리의 건강도 챙기고 아이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싶었죠. 우리 손주가 나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라. 라고 속으로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선물 준비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를 낳으면 시부모가 선물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도 며느리에게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어요. 손주를 맞이하는 기쁨을 담아서 그리고 며느리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마음으로요. 출산 선물로는 보통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 아기용품을 사줄지 아니면 며느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준비하곤 했어요. 그 과정을 진행할 때는 먼저 며느리에게 살짝 물어봤어요.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아기 태어나면 뭐가 제일 필요할지 생각해 봤어? 라고요. 일부러 서울까지 올라가서 같이 쇼핑하면서 며느리에게 직접 고르라고 했고, 때로는 제가 아기 침대나 유모차 같은 큰 선물을 준비해 주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주를 맞이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그 노고를 인정해주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손주가 태어난 후에 느꼈어요. 아무리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도 결국에는 며느리가 진짜 원하는 게 따로 있더군요. 아기용품을 사줄 때는 고맙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많았어요. 이건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막상 그게 며느리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 내가 이것저것 사주고 신경 쓰는 것보다 며느리에게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큰 선물 하나로 해결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걸 자기가 고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는 이런저런 질문 대신에 그냥 물어봤어요. 너 뭐 필요한 게 있니? 아니면 우리가 현금을 주고 내가 필요한 걸 직접 사는 게 나을까? 며느리도 솔직하게 대답했죠. 사실 현금으로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이상 내가 뭐가 필요할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듬뿍 현금을 주거나 큰 선물 하나로 준비해 주는 걸로 바꿨어요. 결국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기용품이든 가전제품이든 본인이 필요한 걸 직접 고르고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걸 배웠죠. 시어머니로서 내가 뭘 챙겨줘야 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더군요.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편안하게 잘 살아서 우리에겐 걱정이 그닥 없었지요. 그런데 집안마다 걱정 없이 사는 집은 드문가 봅니다. 막내딸이 결혼하고 나서 제 걱정은 시작이 되었어요.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참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국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지금의 사위를 만났다고 했을 때
처음엔 조금 걱정도 했죠.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첫인상도 참 좋고 사람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사위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금방 알겠더라고요. 재무과에서 근무하는 사위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린 건 사위 집안이 가난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딸도 일하고 사위도 맞벌이를 하니 우리가 집만 마련해주면 잘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이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줬어요.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딸과 사위가 맞벌이를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 없이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그분들이 자꾸 아프신 거예요. 병원에 갈 때마다 아들 며느리가 병원에 있다 보니 모든 걸 딸에게 의지하려고 하더군요. 딸과 사위는 둘 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시부모님이 조금만 아프시면 딸이 해결해줘야 했어요. 병원 예약부터 시작해서 약 챙기는 일까지 다 딸 몫이 된 거죠. 심지어 사위 부모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딸네 집에 머물면서 병수발을 맡기곤 했어요. 그때마다 딸은 직장 다니랴, 시부모님 돌보랴 정신이 없었죠. 아프신 시부모님은 한두 번이 아니라 점점 일이 많아지고 부담도 커져만 갔어요. 엄마, 나도 일해야 하는데 시부모님까지 돌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딸이 이렇게 하소연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부모님 병수발까지 다 떠맡게 될 줄이야.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가 뭘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딸에게 가는 부담을 덜어줄 방법이 없었어요. 사위도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부모님을 도와야 하니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딸이 시부모님을 돌보면서 본인 일까지 해야 하니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너무 잘 알죠. 우리 딸은 간호사로서 일을 잘해도 집에서는 시부모님 병수발까지 들어야 하니 정말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위가 장남이라 그런지 결혼 후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우리 딸과 사위에게 몰리더군요. 처음엔 시부모님 병수발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시동생이 교통사고를 냈다며 연락이 왔어요. 합의금이 없으면 당장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사위는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그 일을 수습해줬어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던지 사위가 자기 집안일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우리 딸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 일이 끝나고도 시부모님 병원비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시부모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크고 작은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거든요. 그때마다 수술비가 수백만 원씩 들었어요. 사위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떠안았고 딸 역시 그 부담을 함께 지고 있더군요. 사위는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또 돈을 빌려야 했고 딸은 시부모님 병원 일을 하나하나 챙기느라 일과 집안일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딸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점점 그럴 여유조차 없어졌죠. 일은 계속 바쁘고 시집 뒤치다꺼리까지 하느라 딸은 쉴 틈이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딸을 보면서 저는 속이 상하고 미안했어요. 사위 집안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딸이 저에게 하소연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나도 아이를 낳고 싶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어. 집 담보, 대출 이자 때문에 일을 쉴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죠. 딸이 결혼 후에도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시부모는 병을 핑계로 딸네 집에서 아주 상주를 하고 살았어요. 하루는 딸이 전화로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 정말 이제는 한계야. 시부모님이 이제 짐을 싸갖고 오셨어. 이제 우리 집에서 살면서 병원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으시겠다고. 시골은 병원이 없냐고요. 정말 짜증나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서방은 머리같이 살아도 된대. 이서방한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해보지. 자기 부모니까 조금만 참고 해주자고 계속 그러지. 그동안 돈 벌어서 모은 돈도 하나도 없고 빚만 지고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싶어. 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내가 병원 예약부터 시작해서 진료 기록까지 다 챙겨드리고 있어. 나도 일하느라 바빠서 겨우겨우 시간을 내는데 시부모님은 그게 당연한 줄 아시는 것 같아. 간호사라서 잘 알지 않냐고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말할 때마다 솔직히 속에서 천불이 나. 그뿐만이 아니야. 엄마, 시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 살림에 하나하나 간섭을 하시더라고.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왜 이렇게 안 하냐? 심지어 내가 먹는 음식까지 참견해. 그러면서 요구하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병원비는 물론이고 가끔씩 용돈까지 필요하다고 해. 나도 맞벌이 하면서 겨우 집안 꾸려가고 있는데 그분들까지 챙기느라 너무 벅차. 딸은 울먹이며 계속 얘기했어요. 엄마, 이서방도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매번 도와드리다 보니 빚까지 생겼어.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당연한 줄 안다니까. 자기가 뼈 빠지게 대학까지 보내어 키운 자식인데 이 정도가 뭐 대수냐는 식이야. 정말 미치겠다니까? 이러다 우리 둘 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 딸의 말을 듣는 동안 제 속이 점점 타들어갔어요. 이렇게까지 염치 없이 딸네 집에 의지하는 시부모님이 원망스러웠죠. 우리 딸이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딸이 계속해서 시부모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딸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마음먹었죠. 얼마 남지 않은 땅을 팔기로 했지요. 아들들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딸이 시댁에서 겪는 고생을 생각하면 그 빚 때문에 허덕이는 게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내가 나서서 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얘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랑 얘기 끝냈다. 우리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줄 테니까 더는 그 걱정하지 말고 내 일에 집중해. 힘들 때는 부모가 도와주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말아라. 딸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내가 잘 해결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찡했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버티려고 애썼을까 싶어서요. 미안해할 거 없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견뎌왔는지 엄마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짐을 덜고 살아라. 우리도 내 걱정 덜고 싶다. 그리고 이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딸이 여기까지 오도록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한 게 미안하고 아프더군요. 그렇게 딸에게 빚을 갚아주기로 하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딸이 더는 그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자기 일과 삶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아들들이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손주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어요. 처음엔 손주들을 보는 기쁨에 마음이 참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들이 하나둘씩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니 가끔씩 힘들다고 말하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며느리들이 돌아가며 은근히 돈을 요구하는 걸 눈치채게 되었어요. 한 며느리는 전화로 안부를 묻다가 슬쩍 어머님, 저희 차가 요즘 너무 오래돼서 자꾸 퍼지네요. 새 차를 사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계획이 안 서서요. 하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이게 뭘 원하는 말인지 알겠다. 싶었죠. 자동차를 사달라는 건 아니어도 지원을 바라는 게 뻔히 보였어요. 또 다른 며느리는 아이 사립학교 등록금이 부담스럽다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은근히 도움을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님, 요즘 사립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네요. 저희가 맞벌이해도 이렇게 큰 돈이 나가니까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런 말을 들으면 부모로서 도와줘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자꾸 이렇게 요구가 이어지다 보니 그 부담이 쌓여갔어요. 세 번째 며느리는 운동 전지훈련 얘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님, 아이가 운동에 소질이 있는데 전지훈련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코치님이 운동신경이 남달라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니 그만 시킬 수도 없고 저희가 아무리 해도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손주들을 위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안부 인사차 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은근슬쩍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면서 속으로 이제 며느리들 사이에서 서로 눈치 보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누가 더 많이 지원받나 경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자식들이 힘들면 도와주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가 이어지니 저도 점점 힘이 빠지고 그들의 기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이 커졌어요.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렇게 요구가 생기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제 며느리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뜨끔뜨끔하면서 가끔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얄미운 건 우리 딸이 시집 식구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걸 알면서도 우리 집 며느리들은 시부모 덕을 잘 봐서 돈을 척척 지원받으면서 사는 걸 생각할 때지요. 딸은 시댁에서 온갖 일에 시달리고 남편 집안 문제를 다 떠안고 살아가느라 힘든데 우리 며느리들은 그저 돈이 필요하면 슬쩍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받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더군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면서도 나는 우리 며느리들한테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했어요. 딸은 시집 문제 때문에 진이 다 빠져서 아이도 갖지 못할 정도로 고생하고 있는데 며느리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니 그게 어찌나 얄밉게 느껴지던지. 사위 집안에서는 딸에게 도움은커녕 짐만 떠안기고 우리 딸은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면서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들은 손주 문제, 자기들 생활 문제로 자꾸만 돈 이야기를 꺼내며 부담을 주는 게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딸이 처한 현실과 며느리들이 받는 지원을 비교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차별하는 부모가 되지 않으려 했는데 상황이 자꾸만 그렇게 흘러가니까 속이 상하고 한편으론 며느리들이 좀 얄밉기도 했어요. 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며느리들 요구에 응해줄 때마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참에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더군요. 딸 목소리가 떨려서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 시아버지가
또 사고 치셨어. 이번에는 다단계에 빠지셨나 봐. 건강식품이랑 자석 전기요. 뭐 이런 것들을 1200만 원어치나 할부로 사셨대. 그리고 그 물건들이 전부 우리 집에 택배로 와버렸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그렇게나 많이 사셨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1200만 원이라니 그것도 전부 할부로? 그게 말이 돼? 그 물건들이 고스란히 딸네 집으로 택배로 왔다니 그 순간 딸이 얼마나 황당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너희 집으로 그게 다 왔다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보낸 거야? 이제 완전히 눌러 사실 작정인가 보다. 물어보면서도 머리가 하얘졌죠. 몰라. 엄마, 시아버지는 이런 거 사놓고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작정 우리 집으로 보낸 거야. 정말 이제 우리 집에서 완전히 사실 작정인가 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제 다 건강에 좋은 거라고 이걸 먹고 여기서 자면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정말 나 어떡해? 딸의 목소리가 한없이 지쳐 있더군요. 그동안 시댁 문제로 고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 싶었어요. 이혼하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딸은 이미 시댁 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까지 겹치니 정말 참기가 어려웠던 거죠. 내가 딸의 입장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큰 금액의 물건들을 그냥 덜컥 사서 딸 집으로 배달시킨 시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지 그저 답답할 뿐이었어요. 엄마, 이걸 다 갚으려면 또 우리가 빚을 져야 할 텐데 시부모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능력도 없으면 일만 만들면 다 해결이 되는 줄 아나 봐. 그동안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정말 한계야. 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피로감이 가득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리더군요. 딸이 여기까지 고생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한다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딸에게 조언을 잘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딸에게 조용히 말했죠. 얘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지 엄마도 알아. 그동안 시댁 때문에 고생도 많았고 이제 이런 일까지 겹치니 내가 지칠 만도 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생각해야 해.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일단 이서방이랑 상의해보자. 딸이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너무 답답해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서방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그러니까 더더욱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우선 그 물건들을 전부 받아들이지 말고 할부 문제부터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시아버지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이서방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함께 방법을 찾아봐야 해. 딸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내 말을 듣고 조금 진정된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럼 시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너희가 더 이상 이런 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이제는 시부모님께도 분명하게 말해야 해. 너희들이 집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면 결국 너희도 무너질 수밖에 없잖니. 시아버지께는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할부를 취소하거나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청해야 해. 딸이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이서방이 얘기하고 시아버지께도 말씀드려 볼게요. 딸이 조금 안도하는 걸 보니 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상황이 딸에게 얼마나 힘들지 알지만 딸이 사위와 함께 차분히 해결책을 찾아가기를 바랬어요. 힘든 상황일수록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딸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내 마음이 정말 갈팡질팡했어요. 딸이 그 집안에 남아서 계속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혼을 시켜서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고 딸이 더 이상 시댁의 짐을 떠안지 않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정말 매일같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위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딸을 사랑하고 시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딸을 보며 사위도 속이 많이 타들어가는 걸 알아요. 하지만 사위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모든 짐을 떠맡다 보니 그 무게를 딸에게까지 지우게 되는 게 문제였어요. 사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댁의 문제는 계속해서 터지고 딸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딸은 나에게 자주 하소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을 버리고 나오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시댁의 요구와 기대 속에서 딸은 그저 참고 견디려고 해요.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이 얼마나 지쳐가는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져요.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이대로 그 집안에 남아서 계속 짐을 떠안는 것이 맞을까? 이혼을 시켜서 딸이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는 게 맞는지 고민이 커져요. 딸이 그 집에서 시부모님과 시댁 문제로 고통받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파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딸은 그 모든 짐에서 벗어나고 자기 인생을 되찾을 수 있겠죠.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면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생길 테니 지금처럼 계속 시댁 문제로 허덕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쉽게 내리는 것이 딸에게 더 큰 상처가 될까봐 걱정이 돼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한번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위도 좋은 사람이니 이 상황을 차분히 해결해 나가면 그들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도 딸이 이대로 더 이상 시댁 문제에 얽매여 사는 걸 바라보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딸에게 가장 좋은 길일지 정말 밤새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딸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